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여당에서는 이 민주당 인사들의 코인 게이트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라 자신 있으면 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악수 거짓말 사과나 하시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글쎄요, 이 한나라의 장관직을 함부로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혹여 건다 하더라도 보통 내기 때는 이 등가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김의겸 의원도 뭔가를 좀 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 의혹, 과연 장관직을 걸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 있는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3%. 아, 이거 정말이지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2년) 전에 5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한 분,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 224만 원에서 322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니 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3%가 됐습니다. 3%. 1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액이 33조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3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작정했어요. 1인당 추가로 이자 연 164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물가도 높은데 이 이자 부담까지 저희 같은 서민들 허리 굽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대책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올릴 수 없는 노릇인데.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술핵. 한국일보 1면입니다. 핵에는 핵. 논란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 결단의 순간 왔다. 여권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놓고 핵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이번엔 뭐 또 신기한 미사일 쐈어요. 저수지에서도 쏘고. 그러자 정부 여권에서는 그럼 우리도 전술핵 무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 꺼냈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꺼낼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권이지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은 북한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카드는 역시 전술핵이긴 한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낙선. 경향신문 5면 기사입니다. 한국이 UN 인권이사국에서 낙선을 해서 굉장히 외교가에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계속 불참하니까 탈락했다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은 지나치게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출마하면서 외교력이 분산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여권의 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하고 외면한 탓이다. 방글라데시한테도 밀렸어요, 저희가. 민주당은 정상회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외교 참사다. 또 외교 참사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세 가지 다 아닐까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유예. 중앙일보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유예가 나와서. 미국이 삼성, 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을 유예했습니다. 당장 와, 이거 수출길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던 삼성, SK,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반도체 생산, 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뻔했는데 1년간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1년 뒤의 일에 대해서 미국과 발빠르게 협의를 해야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통 직을 걸 땐 자기 직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직을 걸고 이렇게 간청하거나, 내가 내 직을 걸고 주장하거나, 내가 내 직을 걸고 맞겠다거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의겸 의원은 내 직은 안 걸고 네 직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네 직을 걸어라. 장관직 걸라는 겁니다. 한 저격의 나비 효과는 과연 어떻게 불지도 궁금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뭔가 증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확보하셨는데 지금 말씀만 안 하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는 겁니다. 자기 직은 안 걸고 네 직만 걸자라는 건데, 이 논란입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 우리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의겸 의원이 흔들었던 그 자료 신빙성 없는 자료다, 구글만 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한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직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수영 교수님, 교수 직 걸고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살벌하네요. 예. 직을 건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본인 직이 아니라 상대방의 직을 걸고 수사라고 하니까. 상대방 직 건 건 쉬워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쉬워요. 당신 직 걸고 해라. 나는 안 건다. 이거 쉽잖아요, 사실. 너무 쉬워. 지금 김의겸 의원이 연일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좀 안쓰러운 점이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개별 수사할 수 없음에도 대북코인 수사하려고 미국 갔었지, 그러니까 넌 탄핵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 그것 때문에 미국 간 거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본인은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 뇌피셜을 근거로 자기의 의심이 맞다는 얘기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한동훈 장관의 직을 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의 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뇌피셜일 뿐이었고 증명할 수 없다면 본인의 직도 걸 수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지적했지만 그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고 뭐 한동훈 장관이 억지로 연출을 했다, 이런 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런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예전에도 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뭐 관련 전시를 할 때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는 얘기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김의겸 의원이 하는 말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람들이 과연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본인의 어떤 말의 신빙성 같은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본인은 한동훈 장관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몰입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까지도 막 드러내는 지경에 왔거든요. 소위 코인 게이트. 코인 게이트를 얘기하고, 이따가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 이화영, 이재명, 이해찬, 쌍방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까지도 막 엮어서 하고 있거든요. 김의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들으면은 정말 뜨악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내가 저격하겠다는 예. 거에 너무 지금 휩싸여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전용기 의원님 하도 김의겸 의원이 확신에 차서 이거는 한 장관이 탄핵감이고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출장 간 거다. 이거 불법이다. 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라디오 DJ가 근거나 증거나 증언이 있냐? 없다. 아직은 없다. 당당하게. 없다. 하지만 한동훈 직 걸어라. 뭡니까 이게? 이미 김의겸 의원은 직을 걸고 있죠. 어떤 직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활동들, 모든 네. 의정 활동들은 결국에는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안 건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예. 2년 뒤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정도의 뭐 지금으로서는 억측에 불과하다 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직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김의겸 의원 듣기에는 전용기 의원이 지금 나의 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근데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요. 예. 사실 모든 의정 활동을 일단 직을 걸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2년 뒤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해당 활동들도 직을 걸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두둔 아닌 두둔을 조금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억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수사 방식들이 우리가 조국 수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문제가 조국으로 귀결되게끔 하는 그런 사실 수사 방법을 저희는 보이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그 교수와 관련된 그 일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발견이 됐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혐의들을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다 온 것 자체도 사실 어떤 혐의를 더 씌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구글에서 나온다 하는 그 자료를 흔들면서 이런 것까지 너네 더 씌우려고 미국 간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에는 본인의 뇌피셜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혹시 모를 그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상 직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저게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거에 이제 예방을 그렇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김의겸 의원은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다라고 지금. 하지만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한 장관 직 걸라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한동훈 장관 답변입니다. 정작 자기 거짓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 없다. 악수 거짓말. 이재정 의원이랑 한동훈 장관 악수 거짓말. 사과조차 없었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죠. 판독이 됐죠.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비디오 판독 2차례 보여드렸어요. 김의겸 의원 주장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판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사실 사과 안 한다. 공직은 공직자의 것이 아니다. 도박하듯 직 걸라고 하는 말 국민들께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나 사과하라 이 말이죠. 이 도박하듯 직 거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강력계 형사 박승배 변호사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공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공직이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것도 우리 유권자와 국민들이 부여한 신성한 직인데 본인들이 막 걸고 말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뭐 강원랜드 내 차키 걸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신성한 자리이니 발언과 행동을 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 같아 보이는데 네. 직을 걸라는 말은 스스로의 직을 건다는 말로 표현되는 게 더 합당해 보이긴 합니다. 자기 직을 걸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직을 걸라고 할 때는 내가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인데 그만한 근거는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의겸 의원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든 느낌은 검찰이 사실 이 부분 수사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가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정되죠. 검수완박 그렇지만,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북 코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따지자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범죄 혐의는 형법상 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무시무시한 혐의가 나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는 행안위에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인사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연루되어 있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어허. 발언에서도 읽히거든요. 오 시장도 이제 서울시장도 이제 여기를 딱 이제 얘기했다 이거예요. 네, 네. 터졌어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 예. 이유가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연루돼서 뇌물죄를 범하였고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구속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광물 자원 사업 이권을 부여하였다는 뇌물 혐의인데 그렇죠. 뇌물은 부패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경제 범죄죠. 그렇죠. 이 문제와 대북 송금이 연관돼 있다면 어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예.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 김의겸 의원은 이 문제를 애초에 인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혹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그래 이 검수완박 때문에 무슨 검찰이 이런 거 수사 못할 텐데라고 했는데 지금 박승문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니네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엮으면 경제범죄로 수사할 수 있어 라고 길을 알려준 겁니까? 그러니까 선뜻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만 할 수 있어. 사건과 엮어서 역으로 타고 들어가면 수사를 음.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경고인지 아니면 알려준 건지 좀 아리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검찰도 할 수 있군요, 이 수사를. 오세훈 시장도 당장 이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까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이 의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검사도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려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모르는 걸 김의겸 의원은 딱 양 사건을 엮을 정도가 돼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하네요. 본인 주장에 증거는 없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증거 없다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명도 안 나온 이메일에서 이재명 대표 특정에 말하는 거 보면 아시는 게 더 있을 것 같다. 근거 자료 있다면 제출해달라. 정치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엄정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다. 가만히 있었던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할 기세예요. 이양수 의원님. 네. 이 여권과 지금 왜냐면 이 일이 커졌어. 왜냐면 보세요. 이복형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도 이거 사실이면 금감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공무원도 연루돼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거면 검찰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강력계 형사 박승호 변호사도 아니 경찰 말고 검찰도 할 수 있다.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 검수완박법 처리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그 검수완박법 원래 이렇게 합의해줬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먹었죠. 그 이유가 사실은 이 경제범죄를 통해서 부패범죄나 공무원 관련 문제, 그다음에 국방비리, 방산비리 이런 것들을 다 수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사실은 해줬다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혼이 나갖고 철회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 가지고 뭐 이 사안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래도 청와대 출신이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현재 비례대표의 민주당 의원이신데 예. 뭔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자료다. 맞습니다. 뭐 지금 그린피스가 하고 우리나라 그 에리카 강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나온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재명 뭐 대표나 사람 이름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람 이름은 없는데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이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심증이나 들은 얘기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네,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름을 밝혀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의 주목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으로 네, 나오는군요. 네, 저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김의겸 의원이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뭐 네, 그런데 그런데- 알려줬다라는 건 농담이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것이 오히려 김의겸 의원 덕분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거는 언론과 검찰이 이걸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다.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나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김의겸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예. 아무리 자당에 뭐 일어난 일이지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차원의 그런 문제 제기였다면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오히려 잘 됐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발언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사하려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뭔가 좀 더 한 발 나갔다라고 느끼실 거고,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엮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실 텐데, 김의겸 의원의 일단 말이 또 도화선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 또는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서 네.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구나라고. 지금 등장인물들을 다 친절하게 소개해 주면서 문건에 등장한다. 하지만 관련이 없다. 뭔가 좀 앞뒤가 맥락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엮으려 검찰 가상화폐 이용한 수상한 외환 송금 포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서 홍콩, 일본 등으로 송금을 한다. 10조 원 규모 송금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의겸 의원, 이해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이 10조 원 중 일부 북한 유입 가능성과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3명을 엮으려 외환 송금 수사, 대북 코인이 서로 연결돼 있다. 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김수현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대목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돌직구쇼를 보면은 이 대북 코인이랑 쌍방울까지 엮는 거는 이제 너무 근거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앵커도 어제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이 둘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가 했었는데 예. 바로 김의겸 의원이 둘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북코인 수사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으로 연결되는 이 대북코인과 북한 송금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정말이야. 굉장히 김의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외환 송금 수사랑 지금 이 대북 코인 의혹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김의겸 의원은 외환 송금 수사와 대북 코인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엮으면 안 된다고 어저께 얘기를 예. 했었는데 억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또 김의겸 의원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스스로 하니까 정말 연결이 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냐 그 이메일에 얘기를 했더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예.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인사들 문재인 정부와 이 대북 송금, 코인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중간 매개를 계속 김의겸 의원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억측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로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정말 들여다봤더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침묵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지금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검찰이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문제라는 식인데 아니 문제가 드러나서 혐의점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왜 잘못이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해찬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영장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영장은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내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영장이 거절됐겠죠. 근데 영장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연관성을 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본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도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불법적으로 지금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야.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꺼내들고 있는 모든 이 팩트와 사실들은 우리를 전혀 다른 쪽의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예.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정치권과 북한과 코인과 이런 게 다 엮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결과는 너무 다르고 그 결과의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김의겸 의원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첫 번째, 그리피스라는 범죄자가 체포됐다. 근데 그 그리피스는 북한과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체포됐다. 김의겸 의원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두 번째. 그런데 그리피스 쪽과 한국연락처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의겸 의원이 우리에게 알려준 세 번째, 이해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북송금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김의겸 의원이 우리에게 알려준 네 번째, 그중에 10조 원, 이 증발된 10조 원 중에 북한으로 유입된 가능성이 있고 요 수사랑 그 이재명 이화영 쌍방울의 그 코인 발행했던 코인 수사가 연결돼 있다.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김의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박승배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은 전혀 다 사실 아니다 이거.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엮고 있다라는 주장인 건데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이걸 엮고 있다라는 근거도 없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실체 사실관계, 즉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예. 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의겸 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양 사건을 엮어서 부당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안 자체를 확대하고 M1 사람을 엮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 일련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사건은 대북 송금 과정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체가 누가 됐든 대북 코인을 활용하였다면 이 문제도 대북 송금 과정의 비위 사실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폐가 양국 간 외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즉 어떤 나라와 우리나라 간 직접 외환 송금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 자산을 이체하고 이를 통해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국의 돈을 환전하였을 때 이 부분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직접적인 외환 송금 외에도 대북 코인을 이용한 외환 송금은 각종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용이하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러한 수단으로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예.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관련 법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듯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도 충분한 대북 송금으로서 위법 소지가 있음이 어느 정도는 확립되거나 오히려 위법 소지가 없음이 정리되거나 양측으로 문제가 갈려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의혹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걸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강력계 형사 출신이 보기에는 이 불법 가상화폐를 이용한 외환 송금이 있었고 그게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진짜 중요한 범죄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제 있다면 경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이라는 여성이 주고받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돈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김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당시 박원순 시장이나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남북 협력 기금에 242.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전 2012년, 2016년 동안에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 사용 여부로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 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 진짜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정말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에 북한 유입 가능성이 있고 여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산 주식을 2억 원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산 주식이고 이재명 의원의 상임위는 국방위입니다. 이 대표의 방산 주식, 국방위원 이재명 의원 2억대 방산주 보유, 윤리위는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지난 3월에서 5월쯤 5월 8일에 개항을 국회의원 선언을 했으니까 대선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 직전 그 기간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125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해군 함정 납품 관련된 방산업체 주식 2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 그런데 상임위로 국방위를 선택했죠. 방산업체 사업 허가 또는 관리 상임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내가 방산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특정 주식 그 업체를 굉장히 띄워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이슈를 만들어주면 주식은 상승하면 이재명 의원의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심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 보유 시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다. 국방위원이 방산주 보유했다면 직무 관련성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관련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백지 신탁 조치를 불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국토위를 사임한 바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이. 여당 의원은 똑같은 이유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판 들어보시죠. 또 나만 빼고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쯤 되면 상임위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이 대표는 당당히 셀프 국방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굳이 국방위에 간 것인지 의아했는데 군사작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작전을 하려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의원이 주식 작전을 펼쳤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방산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국방위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성일종 의원은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 방위사업청 국감날 방산주 2억 3,100만 원이나 가진 이 대표가 참석한 게 맞냐. 국방위 이 대표 개인 재산 지키러 존재하는 건 아니다. 국감장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고 강하게 SNS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의원 본인 입장은 뭘까요? 기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식 보유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대변인 있으니까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직접 여쭤보니까 혹시 투자를 왜 하시는지 여쭤봤습니까? 저희가 방산 주식을 산 이유는 뭔가요? 투자 관련해서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익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4월 이해충돌 방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지난 4월 SNS 내용 함께 보시죠. 법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 얻을 수 없고 100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이 돼야 된다. 성일정 의원은 지금 읽어보니 도둑이 도둑 잡으러 나서겠다는 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이해 충돌입니까? 뭐 100% 이해 충돌이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해 충돌 방지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공직자의 자녀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세무사일 때 그 수임한 내역까지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지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명약 관학의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멘탈을 가지신다고 느껴지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주식 살 그런 생각이 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을 때는 그리고 상임위 결정할 때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다 내가 가진 주식이 이 상임위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 수 없는 주식이면 상임위 자체를 회피를 하고요. 팔 수 있는 주식이면 다 팝니다. 과거에는 백지 신탁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조명희 의원이 백지 신탁도 안 된다. 백지 신탁을 해도 거기에서 팔지 안 팔지 가지고 그렇죠. 그 신탁을 받은 쪽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분한테는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백지 신탁도 안 된다라고 반발해서 그래서 조명희 의원이 국토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의원을 갔거든요. 상임위 떠났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국방위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죠. 예.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됐었잖아요. 양 후보 모두. 예.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제 다음 대선 같은 거 나오면은 나 국방위 해갖고 국방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전문성을 좀 나타내고 싶어 하셔서 가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을 국방위 관련 주식을 다 팔고 국방위를 하셨어야지 저것은 너무 경솔했다. 그리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결국 내로남불이다. 그럼 이재명 의원 본인은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 대변인도 민주당의 해명은 뭘까요?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한 거다. 그래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 그래서 이 해명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위를 하면서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이해 충돌이 없다라는 건데 맞지 않죠. 국방위 방산 주식이 있으면 국방위를 선택하면 안 됐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면 지금 이 말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걸 민주당이 스스로 공보국이 자임하는 메시지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앞에 이 두 문장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니까 국방위 결정 전에 샀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해명이 더 구체적인 해명인데 8월 30일에 백지 신탁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건데 전현기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건 백지 신탁 청구해서 문제 없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백지 신탁한 조명희 의원에게 상임위 떠나라고 왜 요구했습니까? 조명희 의원은 그 국토위에 있었던 기간이 좀 길었던 거고요. 지금 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해충돌 소지에 있어서 그 윤리에다가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해 놓고 만약 2개월 후에 2개월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결정이 나면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여줘. 근데 방산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국방위 활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국방위를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 원내에서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적기는 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님 같은 근데 경우 간단해요. 국방위를 하시고 싶으면 관련 주식을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방위로 가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제 백지 신탁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백지 신탁 말고 처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국방위를 딱 가자마자 이거를 팔았다라고 또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 윤리특위에도 한번 물어보자.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당 문제가 불거진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 상임위를 회피하든지 이 주식을 빨리 윤리위의 결과를 받아서 처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지금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렇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예,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주식을 사놨던 부분을 갑자기 팔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국회의원 재산신고는 당연히 다 공개가 되는 것인데 네.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를 받고 해당 문제를 이 거취를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거취를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빨리 결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조명희 의원에게 백지 신탁 청구도 안 된다, 상임위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던 것에 더해져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자녀가 원전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서 내로남불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는 괜찮고 남의 자녀들 주식 보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탈원전 감사를 추진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들이 원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며 스스로 청렴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자, 자녀들 원전 관련 주식 보유에 사퇴를 요구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 본인도 아니고 자녀가 보유한 주식 문제 삼아 사퇴 요구하더니 이재명 대표 방산주 보유는 문제 없다는 건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좀 전에 이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에 큰 돈, 한 2억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하셨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왜냐하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요. 특히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도 갈려지게 되는데 또 방위 산업에 관련된 주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 감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물론 이분이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가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지? 그럼 내가 국방위에 가야지? 그러면 내가 방위산업주를 갖고 있는 게 좋겠지? 이런 생각에서 사신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을 처분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방위를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는 안 됐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당에서 국방위를 가라고 해도 국방위 말고 딴 데 가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꼭 이 국방위에 가야겠다. 이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의 생각도 같아요. 대통령 수업을 받기 위해서 국방위를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다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국방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취약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가서 자기가 전문성을 확보하면 나중에 대선에 나갔을 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국방위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주식을 처분했어야 되고 사실 백지 신탁 같은 경우에도 이 백지 신탁을 해서 그 주식이 완전히 싹 처분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처분이 안 되고 신탁을 받은 곳이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이해충돌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방위를 고집하고 싶으시다면 이 주식을 당장이라도 처분하시는 게 맞고 또 이 주식을 내가 포기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상임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국방위는 포기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민주당은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아주 오랫동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속에서 나는 처분도 못하겠고 국방위에도 계속 있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에 이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던 발언이 있습니다. 나는 개미 중에 왕개미다. 외환위기 때 주식 실패 경험이 있다. 내가 작전주 투자해본 적도 있다. 그래서 크게 손해본 적이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방산주에 2억이 넘는 돈을 통 크게 베팅했다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모든 계좌가 깡통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제가 전주, 소형 투기주, 뭐 부실 주식 이런 것들을 주로 투자를 했다가 그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복구를 넘어서 꽤 많이 이제 수익도 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도 쉽게 하고 또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주식을 저렇게 잘 알지? 자본시장을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식 투자에 감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자부했던 이재명 의원이 그 방산주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제면에서 이재명이 몰빵한 주식 뭐길래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성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미 중에서는 투자 금액이 큰 왕개미? 예, 정도로 보입니다. 뭐 자산이 많은 것 자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비판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해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 신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옳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즉 백지 신탁을 청구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아보겠다는 자세는 옳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백지 신탁이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같은 사안 내지는 유사한 사안이라면 비판은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든지 또 어느 정파와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든지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당장 팔기가 어려워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했다.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식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이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자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비판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각자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장 강한 비판을 가할 만한 사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준은 동일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에 주식을 보유했었던 건 맞고 지금 이 해당 문제가 국방위를 갔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공직자윤리위에다가 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처분을 하든지 뭐 상임위 회피를 하든지 그런 내용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윤기 의원의 이제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엄선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MBC 방송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MBC PD수첩이 보도하면서 단물골 대역을 출연시켰는데 이 방송법에 따라서 대역을 쓸 때는 대역을 썼다라고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MBC가 정정했는데 뒤늦은 정정이었고 지금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D수첩, 김건희 여사 대역 쓰고 미고지. 그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방송 중 재연 표시 없이 대역 배우를 출연시켰습니다. 저 사진이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위반.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 사고 재연할 땐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했다. 근데 진짜 닮은 분을 찾았네요, 대역을. 그런데 저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PD수첩이. 이게 뭐 신생 프로그램도 아니고 MBC가 하루 이틀 방송한 방송국도 아닐지라 논란이죠.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혼란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 해당 방송 재연 표기 후 다시 보기 재업로드. 결국 사과하고 정정을 했다라는 거지만 이미 보도가 일파만파 된 이후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MBC가 화면도 조작했다라며 비판을 합니다. 박대출 의원, 자막 조작도 모자라 화면 조작. 윤상현 의원,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박정아 대변인,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양금희 대변인 제작경이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걸 보도하는 MBC의 태도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 문제가 좀 있고 사실 표절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 있는 어떤 해명이라던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학문하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와 이제 별도로 MBC에서 이제 현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도하는 이 태도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태도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보도 윤리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네.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나 이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는데 MBC가 임의로 자기들이 해석한 바에 따라서 제목을 그냥 다는 바람에 미국 이것도 넣고 미국 국회라고. 네,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넣고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원래는 이제 재연 배우를 이제 대역을 써서 재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거기에 재연이다, 대역이다 이런 식의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 MBC의 보도 시스템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걸러주는 역할을 데스크들이 하게 되거든요. 비록 밑에서 만드는 제작자들이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윗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MBC가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좀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무슨 그 올림픽 할 때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그런 영상 틀었다가 잘못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아주 밑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위에서 걸러줬어야 당연한 일들이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이 된다는 것은 MBC의 보도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윗선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도 윤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휩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MBC 보도 시스템에 있는 모든 아래부터 위에까지가 굉장히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이 재연 배우가 나왔을 때 대역을 썼을 때는 재연이라고 고지를 해야 됩니까? 박선호 변호사님? 재연이라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 정정, 수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MBC가 자체 보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조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양수 의원님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광우병 그 보도 그때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방송들로 인해서 사회 물의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나서 기자를 가장한 사적인 그런 대화를 유튜브가 녹음한 거를 그거를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틀면서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어떤 특정 정파의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그 MBC의 그 전체적인 임원진이라든지 뭐 이런 주류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언론의 공정한 보도 이런 것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드는 것에 너무 지금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잘못들이 자꾸 이제 여러 번 차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나 처분이 없고 우리 노조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뭐 실수를 했는데 뭐 별거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직원,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 안 했는데도 뭐 출근이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창문도 없는 창고방에다가 책상 하나 주고 그런 데다가 이제 발령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MBC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기대가 좀 어렵고
이런 잘못과 이런 잘못된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성재 사장이 책임지고 임원진들 사퇴하고 전체 MBC 구성원 전체의 자정 노력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일하게 사실 그대로를 방송해 주는 곳이 MBC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섭섭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혹시나 방송에 나갔을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문제도 따르는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저 내용은 논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재현이라는 자막을 안 달았다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이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방송을 일부러 쉬쉬하는 많은 언론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섭섭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방송에는 해주는 MBC가 뭐 편파적이다, 뭐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억측일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다른 방송들 전부 다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고 보지 않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각자 패널들의 다양한 개인적인 견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 어제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과 강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윤건영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고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확실하게 사과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요. 우리가 나가든지 김문수 당신이 나가든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과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리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하든지. 뭘 더 이상 사과란 말입니까? 네? 아예 여기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감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파행을 하세요. 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윤건영은 주사파 출신이고 윤건영 의원은 반미 반일 민족 수령님께 충성한다라는 주장을 SNS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어제 논란이 됐고 전용기 의원이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봤는데 저런 점도 있다.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김문수 위원장이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전용기 의원님, 네. 어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저렇게 답변을 하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 극우적인 이 모습을 보였던 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은 많은 과거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사회 노동의 위원장으로서 공직자의 이제 시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와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이 노동계의 입장과 사회 그 기업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라고 직접
보고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확증 평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과거에 이런 반들이 유효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과한 지점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사실 윤건영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께서 저런 발언을 쓴 걸 몰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국감장에서 저런 내용이 나왔고 윤건영 의원도 참 뭐 이제는 바뀌었고 너무 과했다 하니 웃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아직도 이렇게 뭐 김일성한테 충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확증 평양의 대화답을 하신 거죠. 사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깜짝 놀란 사안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저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네. 주사파 출신은 맞습니까, 윤건영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 사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부러 매도하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극우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공직사회에 들어왔고 절대 확증 평양의 시각을 가지고 노동자를 대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그러 들 줄도 알고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윤건영 의원에게도 사과를 했는데 지금 보신 건 사실 진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사과를 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윤건영 의원 뭐 주사파 논란은 지나갔고 사과했으니까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김문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9일 날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두 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북주의자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나서 김문수 위원장이 쫓겨났습니다. 결국. 네.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국회의원도 3선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저 공직자가 저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러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저희를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경사노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면 거기 수석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수석부위원장하고 우리 정책 질의를 할 거니까 위원장께서는 국감을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십사 해서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좀 카메라가 많이 고프셨었나 봐요. 네,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발언을 좀 하셨는데 예. 사실 김문수 의원이 이제 신영복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68년도에 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20년 옥고를 치르고 88년에 출소를 하시죠. 그리고 98년 말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향서를 쓰고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 사상을 바꾸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동지들을 배신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내 생각대로 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김문수 위원장이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저분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뭐 훌륭한 문인이고 김문수 위원장도 그분에 대해서 훌륭한 문학가다, 사상가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김일성주의자다 이 말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그 소주 처음처럼 보면 그 글씨 있잖아요. 그 글씨가 사실은 이제 신영복 선생이 쓴 저건데 김문수 위원장은 사실 노동운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사회운동을 해오셔다가 정계에 입문하신 분이죠. 부천에서 굉장히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사실은 그 김일성주의자, 주체사상파, NL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대부분 이제 NL 쪽 586 의원들 그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김일성주의 노동운동을 하면서부터 그 반미 자주파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오늘 김문수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총살감이다. 2019년 이미 한번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발언을 김문수 위원장이 했는데 지금 그 발언에 변함이 없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장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총살감이다. 지금도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어쨌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인데 당초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 자리에 갔을 때 너무 극우적인 인사가 가는 것이 아니냐,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어제 국감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표현이 과도한 측면은 있었지만 뭐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생각해서라도 근데 오늘 라디오에서는 총살감 얘기를 했어요. 균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졌네요. 그래서 김일성주의자였다가 오늘은 이제 총살감. 과거에 이제 총살감이라는 얘기를 본인의 뭐 SNS인가에서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정치 일선에서도 물러나 있었고 유튜브 활동, 뭐 SNS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지지자들을 신경 쓰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그런 발언 할 수 있다 쳐도 지금 엄연히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여전히 그 총살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다. 국민들을 아주 실망시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을 아주 실망시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1세기 총살감 이야기를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꺼내시면 어떡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걱정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공개하죠. 북한이 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번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군요. 역시 김정은이 현지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속보 함께 보시죠. 북한이 어제 핵 운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적에게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쏜 건 9개월 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 뭐 저수지 미니 SLBM 그리고 이제 핵 운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쏩니다. 김정은 모습 보이고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쏘고 있습니다. 명백하죠.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긴장을 지금 끌어올리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강하게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북한이 야심찬 이 저수지 발사를 했는데 이 사진 조작 내지 재탕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심찬 저수지 SLBM 조작 내지 재탕 의혹. 1월 2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후 공개한 사진이랑 지난 10일 저수지 SLBM 발사 후 공개 사진이 똑같다는 거예요. 군 관계자. 군 내부에서도 과거 사진 재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사진에도 조작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이거 조작이다라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난 1월에 쐈던 사진 그리고 지난 10일에 쐈던 사진 굉장히 좀 동일해 보이기도 한데 자, 지도도 그렇고요. 확실히 동일해 보여요. 근데 이런 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영 교수님, 이게 이제 항공샷, 북한이 공개한 항공샷은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제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동일 사진을 재탕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라 뭐 우리 군 당국 일각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기술을 좀 힘 빼기 위한 걸 수도 있고 한데 이 항공샷이 재탕됐다고 SLBM 저수지 SLBM이 북한에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더 이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섬광이나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해서 아마도 이제 재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국방이나 이런 방어 태세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것이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핵 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법제화도 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행보들이 결국은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당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이러한 태세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진을 재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에이테크임스도 두 발 중에 한 발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실패했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낙탄 사고도 있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성무에 이어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2발 중에서도 한 발이 궤적 추적을 실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북한이랑 만약에 한판 붙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낙탄 사고 같은 걸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이겨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열이면 열 우리가 다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런 메시지를 자꾸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경계 태세 같은 것들을 절대 느슨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재래식 전력이나 아니면 미사일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비대칭 전력이니까 북한이 좀 성동격서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전면적 양상이나 국지적 양상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의 전력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저렇게 비대칭적으로 도발하는 걸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억제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쟁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친일 프레임과 역풍. 일단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 지난 5일 핵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술 무기, 핵 무기 들어와야 된다. 과거엔 한반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 핵무장 쪽으로 가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된 거죠. 당연히 북한이 파기한 거죠. 저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도 북한이 파기를 한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럼 결단의 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그제 여러 의견을 경청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정부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모두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지난 토론회 당시에 전술핵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토론들도 들어보시죠. 지난번 토론 때 나토식 핵 공유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씀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바로 아마 차관보가 반박을 하고 바로 번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론 번복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도 없거니와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 전술핵 배치와 다시 핵 무장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결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은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 도발을 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까지 간다면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꼴이 될 텐데 우리도 전술핵 무기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여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그 사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정치인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여당 내에서도 그 의견이 모인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하는 수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해서 그 점진적으로 증진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간혹 나오는 말이 전술핵 배치인데, 사실 91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핵이 다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핵 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단 일본도
시작할 거고 아마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핵 전략을 보강하고 증강하는 일이 아마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매력적인 포인트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절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원칙에서 이제 더 진전돼서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압박과 그다음에 당근책을 좀 다 같이 써서 핵 보유국으로까지는 좀 가지 않게 어떻게든 좀 국제적인 그런 거를 좀 끌어내오는 방법, 그것이 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7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한다고 해서 바로 핵 보유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의 어떤 소형화와 또 핵의 핵무기 배치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이 핵을 무기로 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갖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7차 핵실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여권에서 흘러나온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극단적 친일 행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건 친일 행위이고 한반도에 우길기 꼽자는 거다라는 주장,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당내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이견을 냈습니다. 북한 사실상 세계 4, 5위 핵 무력국이다.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 라고 그제 사실 정세균 전 총리가 작심 발언한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의 의미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도 총리를 해봤잖아요. 대표도 했고 의장도 했고 총리를 해봤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봤던 나라의 재상이잖아요. 2인자로서 국정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 이걸 극단적 친일 행위로 민주당의 대표가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밝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용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 말을 따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극단적 친일인 건데 정세균 전 총리는 그건 극단적 친일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 그 일본 자위대가 그 동해상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안보 동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과 그다음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러시아를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고 중국보다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사실 저는 날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자위대를 넘어서 일본 군대로 승격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고 싶어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번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독도 150km 이내에 들어와서 군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국토를 방어하는 자위대가 그 자위의 영역을 동해까지 넓힐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미국에 항의해서 본인들을 일본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던 것을 일본해로 바꿔서 미국에 있는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미일 안보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편승해서 일본이 선 넘은 본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은 민주당 대다수 의견, 주류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류 의견보다는 더 나갔습니다. 아예 일본과는 군사 협력도 하지 말아야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용산에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과 이재명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대호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산의 이재명과 여의도의 이재명이 맞붙었어요. 용산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아니 지금 불이 났는데 이웃 나라의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재명, 여의도의 이재명은 세계 6위 군사력, 일본 도움 필요 없다. 일본이랑은 아예 안보 협력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저는 여의도의 이재명 의원보다는 용산의 이재명 부대변인 말씀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용산의 이재명이 맞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만나봐도 뭐 인간성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용재명, 여재명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겠어요. 용산의 이재명, 여의도의 이재명.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훈련을 같이 한 게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맨 처음 이제 그 시작을 해서 동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 게 6차례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6차례 동해에서 공동 훈련을 했어요. 이번에 뭐 저기 뭐 독도 150 우리 영해로부터 150km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공해상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뭐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150km면 원래 큰 바다에서는 굉장히 먼 건데 공해상이에요. 일본하고 우리 동해가 아니라 공해예요. 예, 우리 동해에 있는 공해상에서 한일 안보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의도 이재명 의원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지나치게 그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그런 것들을 좀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요즘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가 있죠. 뭐 그 여사님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하고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딴 데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과도하게 그 반일 감정까지 이렇게 그 건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뭐 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안보 군사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재인 정부 때 6번 했던 걸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것을 갑자기 자위대가 갑자기 해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우기기를 꽂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비약하는 것은 좀 저는 너무 과도하다. 물론 일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할 때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표하고 저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훈련하는 것은 그거와 무관하다. 과거와 뭐 굉장히 동일했고 그 민주당의 지금 김병주 의원이 그 굉장히 앞장서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던데 그분이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죠. 그 일을 삼성 장군일 때 그 작전사 맡으면서 그 일을 실제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6차례나 6차례는 아니지만 몇 차례 정도 그 임기 동안에 그 한일 협력을 하고 나서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갖고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이것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